네, 각자 책이 어땠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면서 책 내용도 상기하고 몸 푸는 시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아픈가에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힘든 이유들에 관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심리적 CPR. 이게 약간 이 책의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신과를 가지 않고도 우리 스스로 이것을 치유하며 사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가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공감을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타인에게도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경계 세우기라는 게 있었는데, 공감을 해주고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서 타인을 공감하면서도 나를 지키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 있었고, 또 공감의 허들을 넘기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가 힘들었는데 그걸 너무 꼬치꼬치 해물었을 때 이 사람이 너무 불편해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은 되게 사람들을 돕고 싶은데 어디까지 내가 관여를 하고 어디까지 아는 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스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 몰랐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 책이 그런 걸 좀 알려주는 부분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공간의 허들을 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왜 아픈가에서 제가 되게 핵심적으로 느꼈던 거는 자기 소멸이라는 키워드였어요. 그래서 자기 소멸이 뭐냐면 여기에서 예시를 든 건 스타에 관한 내용이에요. 스타들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관심을 많이 받는데 그 사람들이 왜 공황장애가 걸리고 그리고 타인한테 인정을 받는다고 느끼지 못하고 외로움을 느끼고 그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그러한 거의 핵심적인 이유가 여기에서는 자기의 본질적인 자신을 공감을 받는다거나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많이 와닿았던 거는 어떤 사람을 내가 예를 들면 이분이 너무 힘이 드는데 내가 봤을 때는 여기에 내용이 따르자면 스타라는 게 사실 돈이 충분히 많고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관심이 충분히 많이 받는 사람인데 힘들어요. 근데 보통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이미 우위에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나보다 잘 살고 뭐 인기도 많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런 외면적인 모습에 집중을 해서 좋아해 주는 거지 진짜 이 사람의 핵심을 그러니까 공감해주고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외롭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책을 따르자면 우리는 왜 아픈가라는 이유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면적인 거, 내가 걸치고 있는 거, 그리고 나의 스펙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내가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라고 여기서는 말하고 있어요. 스타 파트에서 기억이 나는 게 그 기본적으로 스타가 유명해지는 방법과 태도가 나를 지우고 남에게 맞추는 것이라서 어떤 유명한 스타든 어느 국가에 있든 무조건 힘들 거라는 저는 그런 맥락의 말이 제일 와닿았어요. 자기를 지운다는 맥락에서. 그냥 스타라는 직업 자체가 그냥 본질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특성이라는 거죠. 상대에게 맞춰야 인기라는 걸 얻으니까 그렇죠. 상대가 원하는 걸 주는 직업이잖아요. 상대가 원하는 만큼 살 빼고 그렇죠. 원하는 말, 원하는 멋진 말 하고 여기 자기는 없으니까 좀 그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직업적 아이덴티티랑 자기 원래 아이덴티티의 갭이 되게 커지게 되면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직업은 좀 잘 맞을 수가 있는 게 그게 차이가 크지 않는 거야. 근데 어떤 직업을 가졌을 때는 이게 굉장히 나와 다른 옷을 입은 것처럼, 근데 사실 사회적인 어떤 갑옷이라던가 나를 숨기는 가면을 쓰고 사는 게 맞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거의 갭이 커졌을 때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사실 곪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회사 생활이라던가 그런 걸 다 힘들어할 수 있고, 또 제가 주변에서 요즘에 부계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부계. 어떤 의미로? 부계, 그러니까 구계정처럼 이게 게임 용어인데 예를 들면은 아이덴티티가 내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을 입었다 벗고 다시 이 옷을 입었다 벗고. 저희도 저희 분야에서 스타 아니겠어요? 아, 각자의 분야에서 스타였어요. 아까 자아 분열 이야기했잖아요. 전 제가 읽으면서 충격받았던 부분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완벽하게 자기 편을 해줄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전 항상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나 왜 이렇지? 나 왜 또 우울하지? 난 왜 이렇게 못하지? 라고 하는 게 뭔가 그 피로사회의 느낌이랑은 다르게 누구도 자기 편을 정적으로 들 수 없다고, 그래서 자기를 분열시킨다고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그냥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타인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뭔가 사회에서 내가 뭐 때문에 힘들다 이런 것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힘든 건가? 처음에 초반에 책 읽을 때 계속 의문이 들었거든요. 결국엔 타인한테 공감받지 못하면 살 수 없는 건가? 나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는 건가? 라는 질문이 계속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계속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결국에는 타인이 필요하다고. 한 명이라도 꼭 필요하다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계속 듣다 보니까 정말 맞는 말 같아서 네, 혼자서는 우물할 수밖에 없는 거, 혼자서는 아플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만 같아요. 지금 요즘 내가 느끼기에는. 여기 책에서도 그 자아가 온전히 집중받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류의 워딩이 나오는데 그런 면에서 콘텍스트에 오시는 분들이 처음에 많이 충격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프다는 거죠, 사람들이. 왜냐하면 오롯이 자기 그대로 드러내주고 이 사람들은 나의 나이나 학벌, 지위,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뭐 어떤 집에 살고 있고 이런 거 상관없이 다 동일하게 눈빛을 주고 그 관심을 가져주고 궁금해하니까 거기서 뭔가 좀 뭐랄까 그 자아를 오롯이 집중받는다는 느낌. 바깥에서는 잘 느끼기 힘들잖아요. 뭔가 저희 춘 누나도 보면 뭔가 연락 같은 거 올 때 항상 필요할 때만 연락 온다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그런 연락이 계속 잦다는 것 자체는 자아 자체에 집중해서 연락이 왔다기보다 내가 어떤 포지션에 있고 어떤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만 쏙 빼먹으려고만 한다라는 거에서 막 그런 거 엄청 싫어하잖아요. 네, 대부분. 그래서 그 아픈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자아를 나는 집중받고 치료받고 싶은데 늘 회사에서든 주변 사회 관계에서든 다 그런 관계밖에 없고 또 그런 뭔가 자아를 오롯이 집중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목적을 품고 다가왔던 게 탄로나거나 그러면 이제 더 상처가 받고 저도 심리적 CPR을 읽으면서 여기에 제가 한 문장만 읽어가지고 네. 그래서 존재 자체가 주목받지 못해서 생긴 허기와 결핍이라는 파트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가진 사람도 자기 존재 자체가 주목을 받지 못하면 심한 결핍이 생긴다. 그래서 오히려 더 배를 고른대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가진 게 많으니 존재 자체의 결핍으로 인한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말도 안 되는 투정 혹은 배부른 투정 같은 것으로 사람들이 치부를 해서래요. 근데 이게 그냥 제가 파트를 뗐지만 굳이 또 외형적으로 가진 게 많은 존재가 아니라 할지라도 근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책에서 얘기하는 이유는 당연히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결핍이 있을 거라는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가진 사람들도 결핍이 있다라는 쪽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어떤 심리적 CPR을 서로가 주고받는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의 외주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그냥 마음이 아프면 정신과에 가면 되지 돈을 주고 이제 그거는 외주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삶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CPR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혜신이 이제 적정 심리학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혹시 생각나는 것들이 있나요? 이게 일단 심리적 CPR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냥 다시 말해서 심리적 CPR이라는 거는 아까 저희가 다른 말로 치환할 수 있는 거는 존재에 대한 주목. 네. 근데 뭔가 존재에 대한 주목을 우리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현실적인 걸 생각해보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책에서도 나왔지만 바른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책에서 그 비유를 하잖아요. 바른말을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충분한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주목 없이 바른 말을 한다는 거는 숨도 못 쉬는 사람한테 기도가 막혀서 숨도 못 쉬는 사람한테 요리를 해주는 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런 게 뭔가 엄청 인상에 남아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숱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요리를 했나 나는 요리사였다 라는 생각이 그런 비유가 뭔가 인상에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뭔가 지나온 과오들을 떠올리게 되죠. 내가 진짜 당장 숨이 껄떡껄떡 하는 사람들한테 파스타 해줄게 몸에 좋은 먹으면 건강해질 거야 뭔가 이런 것들도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진짜 존재 자체에 대한 주목을 못 받는다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뭔가 누구랑 있을 때 허함을 느꼈다는 거는 뭔가 여기 책에서 말하는 바른말 충조, 평판,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을 당해서 존재 자체에 대한 주목을 못 받는 거죠. 실제로 서로가 돕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뒤에 읽어보면 누군가가 이렇게 힘들어한다고 하면 내가 그걸 정말 물어봐야 될지 모르는 척 해줘야 될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예를 들어 이건 정말 예시인데요. 누군가가 뭐 부모님이 이혼하셨다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내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그 불편함을 그 사람이 느끼면 또 더 불편할까봐 그쵸. 그 사람은 그냥 피해버리게 되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사실 물어봐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의 감정은 어땠니?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되게 망설여하거나 이제 바로 그런 얘기들이 나오진 않겠죠. 이제 그런 것들도 내가 포근하게 받아주고 그런 감정을 읽어주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된 적이 많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더 들수록 사실 남들의 아픔을 내가 이렇게 파헤치는 게 미안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냥 내가 참 이 사람한테 어떻게 현실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서로의 상황이 다른데 그런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되게 오만과 기만처럼 보이진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우리 부모님은 하지 않고 얘네 부모는 했어.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정상과 비정상도 사실 이 단어도 이상하지만 나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상태면 아내가 골반 터졌다 하더라도 얘는 그냥 시스템적으로 뭔가 잘못된 점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뭐 걔의 어떤 아픔을 들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진짜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에 대한 제가 이걸 보면서 가장 많이 배운 거는 이 책을 딱 읽은 이후에 누군가랑 대화를 할 때 그때 너는 어떤 감정을 느꼈어? 내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적용해. 질문을 진짜 할 수 있게. 그래서 이 책이 저한테 좀 가장 큰 어떤 베네핏이 아니었을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뭔가 어떤 스킬적인 측면을 정혜진이 제시를 해주는데, 제 인상 깊은 게 뭐냐면 누군가에게 공감을 충분히 해주다가 보면 그 말인즉슨 들어준다는 거죠. 충분히 궁금해하고 하다 보면 갑자기 이 사람을 공감해주고 있는데 나 자신의 과거랑 만날 때가 있대요. 그러면 그때는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나를 상대방이 아니라 공감을 해주고 있던 상대방이 아니라 나부터 안아줘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들어주는 입장이었어요. 어떤 마음인지 궁금해서, 진짜로 궁금해서 물어보고, 그러다가 갑자기 저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거랑 관련된. 그러면 이 정혜 씨는 정확히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제 생각에 사로잡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계속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를 당당히 꺼내야 된대요. 그거랑 관련된 뭐 맥을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줬다가 갑자기 내 이야기를 꺼내면 그게 좀 이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내야 된대요. 그 말인즉슨 그런 나의 자아와 타인의 자아를 들어주다가 나의 자아를 마주치면 버선발로라도 뛰어나가야 된다. 그래서 누군가 대화를 하다가 뭔가 공감해줘야지 라는 강박에 사로잡히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가도 분명히 나도 뭔가 나와 관련된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나도 이런 부분에 공감받고 싶고. 근데 이거를 누르고 계속 공감받다 보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을 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떠올랐는데 내 이야기가. 그러면 그때는 내 이야기를 하고 해야지 진짜 궁금해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팩트에 대한 제 느낌은 전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읽으면서 책 읽는 게 되게 더뎠던 게, 읽다가 아까 호퍼님이 말한 대로 제 이야기가 생각이 많이 나서 사실 조금 빨리 읽기 힘들더라고요. 감정이 느려서 뭔가 한 번도 일해본 적 없는 것 같은 느낌. 한 번도 내가 팩트 이상을 누군가에게 전해본 적이 없다는 생각을 해서 좀 제가 가엾다는 생각을 책을 읽으면서 좀 많이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책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내 직장 이야기보다 직장에 대한 나의 느낌이 더 나에 대한 이야기에 가깝다라는 말을 네네. 전에서 했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밑에 하나 더 읽어드리면 내 존재 자체가 겪고 느끼는 상처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박제되거나 고정되어 있지 않다. 내 존재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살아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감정을 드러내는 거를 굉장히 성숙하지 못하고 그리고 네. 피해야 하고 지양해야 하는 곳으로 우리가 사실 많이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나? 그리고 나의 감정을 드러내는 게 남한테 피해를 줄 것 같다라는 네. 느낌, 나의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그래서 스스로 내 감정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되게 타인들이 나를 싫어하거나 부담스러워하거나 사실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좀 깔려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성에 대한 우리가 철학책도 같이 많이 읽었잖아요. 근데 이성에 대한 예찬, 이성이 감성을 앞서는 네. 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어떤 그런 걸 계속 주입받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왜 우셨어요? 제 상처를 건드리는 말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아, 카메라 좀 꺼주세요. CPR 들어갑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 날이 아닌데요? 네. 근데 제가 이게 왜 슬펐냐면 이 제일 뒷파트에서 부모님이랑 자식이랑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결국에 부모님이 자식을 충분히 공감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엄청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순간에 들었어야 할 이야기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많이 눈물이 났고, 근데 다행히도 그때 힘들 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 저희 부모님이 아니지만 뭐 친구가 많이 위로가 됐어서 제가 지금까지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